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청년과 또 청소년의 정치 참여까지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번 6.1 지방선거를 이슈로 해서 청년 정치의 시각으로 두루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충북 청년들의 정책연구소, 오늘 충청연구소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진솔한 이야기들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윤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옆으로 월간 옥인의 박누리 편집장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인권연대수의 정미진 활동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시민사회지원센터 김광식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네 분 뭐 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원으로 호칭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분께 키워드로 이번 6.1 지방선거를 좀 거치면서 바라본 청년 정치에 대해서 키워드로 좀 저희가 들어볼까 합니다. 순서대로 해서 이윤재 연구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키워드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정작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년 부르짖었지만 정작 정치 현실 주소에서는 청년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이 없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박누리 연구원, 네. 저는 설산에도 꽃은 핀다라는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선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약진하는 청년 후보들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좀 눈에 띄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약들을 내거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키워드는 뭐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예. 저는 안개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매 선거마다 청년 정치의 필요성이나 청년들이 이런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청년 정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고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들은 뚜렷하지가 않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새벽이나 아침에 안개 보면 사라질까 봐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이 현실 정치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뛰어드는 여건들을 볼 때 이게 금방 사라질 것 같아서 너무 아슬아슬한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안개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광식 연구원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 선거에 앞서서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라던가 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처럼 그 전면에 나섰던 정치인이 청년이기도 했고, 그리고 각 정당이나 다양한 사회에서 청년 정치인들 실제로 이제 많이 확대되기 위해서 다양한 뭐 그 제도나 뭐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여줬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효과는 되게 미비하고 저 청년 정치인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청년 정치 현실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자, 네 분이 뭐 비슷한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도 조금씩의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 얘기를 좀 더 풀어가도록 하죠. 자,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만 25세에서 현재 만 18세로 낮아졌고요.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8세에서 16세로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지금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6.1 지방선거까지 치렀는데요. 일단 전과 비교해서 어떤 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일단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지난 선거를 봐도 일단 그 청소년 후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19세 이하 후보가 실제로 이제 출마를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7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 한 명의 후보가 그 당선돼서 고양시의원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개선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정치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는 청년 정치인의 그러니까 그 청소년 후보의 출마가 없었고 당선은 더더욱 없으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아쉬운 면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오늘 허상, 뭐 안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각 정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정치인을 일단 지원하는 안들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팩트를 좀 체크하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박누리 연구원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청년이 되게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잖아요. 지난 뭐 대선 지나면서도 그랬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정당들에서 청년을 무시할 수 없었고, 공천 비율을 뭐 30%까지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천 심사비를
뭐 쉽게 말하면 좀 깎아주는 거죠. 네네. 좀 청년 후보의 경우에는 접근이 좀 용이하도록. 네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는 어쨌든 경선에서 가산점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청년 후보들이 더 필드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약간의 지원들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정말 유효한 어떤 지원이나 정당 안에서의 그 정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이 선거에 나온 그 청년 후보들을 통해서 좀 네네. 평가가 별도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나 조직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쉽게 경선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선거 자체에 이제 출마하는 것을 꿈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두루 함께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좀 접근을 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갑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도 각 정당마다 아마 채택한 그 방식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실까요? 이윤재 연구원. 네. 민주당의 경우 청년 여성을 30%를 할당하는 권고 사항으로 실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가 PPAT라고 해서 이제 기초 자격 시험 을 시행을 해서 이거를 능력제로 개방을 해서 후보를 뽑겠다라고 실은 이렇게 공천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소한의 그 시험은 통과를 해야 그쵸. 자격을 주어진다라는. 네, 또 그리고 뭐 정의당의 같은 경우 청년 후보에게 뭐 60%를 가산점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앞서 이제 박누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산점만 가지고 이 청년들이 좀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네. 덧붙이실 얘기들이. 그리고 뭐 꼭 정당에 한정되지 않아도 바뀐 선거법상으로 이제 선거 비용이 항상 청년 정치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청년들의 연령에 따라서 뭐 30% 정도 비용을 뭐 절감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탁금의 30% 이런 식으로 줄여줘도 사실 선거를 치르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하기가 어렵고 또 5%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5% 이상 득표할 경우에도 50% 정도 아마 제가 기탁금을 감안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과 무소속 혹은 군소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의 상황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이렇게 평등하게 적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뭐 경험 얘기들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실제로 체감해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체감을 했을 때 계속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참정권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의 같은 경우 청년과 여성에게 30%의 할당제를 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지방선거에 같은 경우 각 시도당에서 공천을 주다 보니까 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켜질 리가 만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PPAT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제 실은 PPAT를 시행했다고 해도 이 시험에 도전조차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작 나이를 낮췄다고 해서 청년들이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셔서 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일해본 소감이랄까요? 많이 힘들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던가요? 네, 어찌됐건 가장 싫은 저의 발목을 가장 잡는 것도 실은 나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야기가 실은 저희 이제 지역 내에서 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실은 나이를 떼고 청년이랑 완장을 떼고 제가 만약에 의정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존에 이제 실은 뭐 나이가 있어서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랑 저는 청년들이 비교를 해봐도 전혀 떨어질 게 없다라고 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나이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셔서 나이적인 부분을 좀 자꾸 이제 강조를 하시다 보니 더 청년들이 좀 위축되고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다른 분들은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영입할 때는 이 영입하는 그 대상이 나이가 어리고 청년이라는 점을 엄청 부각하고 그걸 또 다시 정당의 이익으로서까지 환원할 정도로 막 여론전을 펼치다가 어떤 일정 시기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기존 기성 정치인들과 대립 구조로 딱 똑같은 선 위에 올려놓고 이제 비교를 하고 언론도 포함해서 모두가 그걸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내보내는데 사실 그런 상황을 이게 그 청년 정치인들이 해당하는 권력 그들이 진짜 실제적인 실권과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점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사실상 이용하고 밀어내기 아닌가. 네네. 사실 청년들은 그렇게 체감할 정도의 상황이기도 하죠. 네.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나요, 주변에서? 네, 뭐 예. 청년 정치인을 대거 영입하는 시기가 딱 선거 앞두고잖아요. 저는 이 시기만 봐도 정당들이 청년을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얼굴, 간판 정도로 이제 활용을 하다가 이슈가 좀 꺼지면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꼬리 자르기를 하는 식으로 그냥 사실은 청년 정치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선거 국면에서 뭔가 각 정당의 돌파구로 그냥 잠깐 활용하고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청년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광식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고 이렇게 뭐 보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의 PPAT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정치인의 능력이나 자격을 어떻게 시험으로 판가름할 수 있냐, 그게 네. 말이 되냐 이렇게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 막상 이제 그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있어서 최소한의, 그나마 예. 이거라도 있어서 공천에 대한 불리함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았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 PPAT가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공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제 가산점을 주는 거에 대해 불과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시험을 봄으로 있어서 최소한의 당원, 당규 뭐 이런 정치인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후보자에 나서니까 그게 그냥 약간 그 제도적인 문제가 뭐 맞다 틀리다를 차치하고서라도 약간 이런 시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자, 주로 이제 김광식 연구원을 빼놓고는 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당의 이런 제도, 지원 같은 것들이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에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전혀 안 된다? 예. 없는 것보단 낫다. 없는 것보단 낫다. 네, 저도 실은 도움이 굉장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근데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권고사항이 아닌 실은 의무사항으로 좀 신설을 해서 의무적으로 좀 청년들을 배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던 김광식 연구원의 말씀처럼 국민의힘의 그 PPAT 같은 경우 청년들이 그 기존의 정치 세력과의 경쟁력, 뭐 조직력이나 네트워크, 뭐 낮은 인지도나 아니면 뭐 자산 등의 문제를 조금 시험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았나. 개혁을 했다라고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은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파격적이잖아요. 기존 정치인들이 보면 30% 시험으로 보겠다.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죽중시키고 청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에 후보를 막 한 명씩 단수 공천하지 않잖아요. 막 후보를 가번 나번 다번까지도 막 내는 현실인데요. 어쨌든 뭐 현역 정치인이나 좀 지역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가번이 아닌 뭐 나번이나 다번을 받는 현실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가번을 받는 경우를 보면서 조금 체감이 되는 지점도 있기는 있었고요. 저는 이게 이 정당들이나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가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얼마나 청년 세대들이 기성 세대를 압박하냐. 우리한테 도움을 니들은 무조건 줘야 한다. 더 이상 뭐 미뤄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압박하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유권자의 연령이 내려가면서 아마 표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청년들이 느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현실적인 정치 진입 장벽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첫 번째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돈이죠. 역시 돈이다. 돈이죠. 일단 예. 뭐 기초의원 출마하기 하더라도 뭐 이제 뭐 그 아까 얘기했던 깎아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긴 있지만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고 사실 그 사회초년생 혹은 이제 아까 얘기 청소년 후보 같은 경우는 벌이가 당연히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2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이렇게 딱 그 모아서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 그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 그 기탁금뿐만이 아니라 선거 비용이 보통 4천만 원이라고 평균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4천만 원이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도 감당하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선거 기간 동안에 예비 후보 기간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선거에 약간 올인을 해서 생업을 약간 미뤄둬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럴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어쨌든 돈이 부담이 선거 비용 예. 부담이 아무래도 큰 결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비용이다. 네, 네, 또 비용적인 면에서 네. 조금 보태면 정미진 연구원. 저희가 뭐 기탁금 이런 얘기, 이렇게 뭐 선거 비용이 진짜 실제로 치르는 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주변에 이제 청년들 중에 정치 진입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본 선거 기간은 상당히 짧단 말이죠. 거의 뭐 2주에서 3주 네네.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지역사회 유권자한테 알리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돈인 거예요. 네네. 얼마나 공보물을 힘있게 만드는지 네.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선거차 청년들은 선거 차량은 엄두도 못 내고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고 이러거든요. 이게 정말 그 기탁금은 둘째치고 이 선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지가 거의 다 돈으로 판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에서 엄청나게 밀려날 수밖에 없고 또 직업이 선거 기간 동안 후보 당사자들은 뭐 정치적인 중립 때문이라도 잠깐 직장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과연 뭐 한두 달 잠깐 일을 쉬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직장을 영위하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돈 비용 외에 혹시 또 뭐 저는 실은 공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천. 네. 네. 어찌됐건 이번 지방선거부터 실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가 설립이 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실은 요번부터 실은 후원회 설립이 됐었고 그래서 돈은 실은 일단은 뭐 가장 또 중요하지만 일단 제외하고 이 청년 후보들이 정당의 이름을 달고 공천을 받아서 필드에 뛸 수 있게 하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공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네.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 청년 후보들이 당선이 된다?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실은 이제 각 정당에서 지역에 얼마나 괜찮은 청년들을 키우느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천을 주느냐. 우리 당의 이름을 달고 뛰어라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좀 개혁이 네네.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이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네. 도움이 너무 미비한 네. 수준이다라는. 혹시 박누리 연구원도 뭐 저도 더 여기 이윤재 연구원님 예. 말씀에 덧붙여서 일상적으로 정당 활동을 좀 뭐랄까요, 확보해 줄 수 있는 청년들이 정당 안에서 계속 눈에 띄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제대로 된 당 활동을 하면서 또 일상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그 생활 정치를 하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 선거 이전부터 계속해서 탄탄하게 마련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선거 국면에 가서 청년들이 돈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한 청년들이 더 힘들게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년 정치의 현실도 저희가 지금 6.1 지방선거 때를 위시로 해서 좀 풀어보고 있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한 얘기들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충청연구소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청년 정치를 펼치면 과연 세상이 달라질런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좀 인식이 된다면 많은 뭐 유권자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원론적인 질문, 뭐 이건 다 자유롭게 네 분 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예. 네, 저는 이제는 청년 정치가 필요하냐라는 질문보다 청년 정치가 뭐냐라는 네. 질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정치의 필요성은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만큼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자원을 분배하고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거기서 이제 현재 세대를 살고 있는 세대가 다 배제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가장 이번 선거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청년 정치인들이 나오고 정말 이들이 내가 정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도 조명은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정당을 통해서 왔고 이런 것들이 주로 조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청년 정치가 지금 완전 이제 딱 부딪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청년 정치를 하더라도 이들이 이 정치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가 청년 정치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지금 정치의 과제로서 호명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 뭐 노동, 일자리, 부동산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완전 다르거든요. 네. 체감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의 미래는 저는 그 내용성을 조명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냥 되게 소모적이고 네네. 되게 대변되는 이미지로만 다뤄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고요. 이들이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지 사회적으로 꼭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선언적 이름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내용, 네. 내실을 채워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저도 실은 정미진 연구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청년 정치에서 청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청년 정치를 하는데 그냥 정치를 하는데 나이가 어릴 뿐이다라는 거를 좀 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청년들이 청년이란 걸 떼고 뭐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장애인을 대변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좀 대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세대마다 이 각 분야에 대한 아젠다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와닿는 아젠다들이 다르고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봤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예, 사실 김성진 연구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이 풀어나가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기후위기 문제, 뭐 그런 다양한 정미정 연구원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근데 이 청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게 아니고 네. 그냥 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 눈에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기회를 줘서 한번 해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봐라고 해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정치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또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 나오는 거야라는 걸로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청년 정치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정책을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되게 원론적으로 봐도 전체 유권자의 비율 30%가 2030 청년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20% 정도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정치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 청년 정치인들도 스스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일 수도 있겠네요. 박누리 연구원도 예. 네, 뭐 그 기존 정치를 사실 낡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기존 정치가 사실 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사실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실 텐데 원래 인간은 자기 생활 반경을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참 힘들다고. 근데 기존의 정치가 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활 반경이 비슷한 사람들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삶을 훨씬 더 좋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도 청년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연령이나 어떤 세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이야기들,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지금 정치판에 나왔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더 집중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나. 그게 진짜 청년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만 좀 더 보태면 우리가 지금 주로 청년들이 이제 물론 선거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주체로 나서는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 정치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성 정치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이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걸 아무도 기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변화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청년 정치가 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실제 연령이 바뀌고 실제로 나가고 이런 흐름 속에서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기성 정치인들의 공약에도 점점 청년과 청소년의 네.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저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이제 막 뛰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 기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지금보다 좀 나아지려면 어떤 점들이 실질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싶은지 어떻게 보면 현 정치권의 지금 아쉬운 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이은재 연구원? 예. 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청년이라는 완장을 떼도 실은 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실은 그러면서 청년은 경험과 경력이 부족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경력과 경험이 부족하면 경력과 경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정치권과 아니면 정치와 관련된 경력과 경험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관련된 일자리들을 좀 양성을 해서 이제 청년들을 좀 고용을 해서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선거 앞두고 항상 이제 인재 영입으로 이제 네. 청년들을 많이 소모를 하잖아요. 인재 영입을 한 청년들을 실은 선거 때가 돼서 이제 실은 내보내려고 했을 때 이제 실은 문제점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인재 영입 말고 진짜로 당에서부터 정당에서부터 이제 훈련시키고 키워온 좀 청년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육성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행 정당법상 이제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내려갔다고 해도 선거 운동을 경험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청소년들이나 실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선거 운동의 경험을 이렇게 선거의 정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선거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정치학교라든지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제도들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한번 치러보냐 치러보지 않느냐가 이 사람의 경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나이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청년이라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경험을 아예 막아놓고 갑자기 정치를 하라고 하는 꼴이 돼버리는 네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육성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청년 정치를 얘기하지만 이게 그 거대 양당 문제랑 너무 심하게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두 양당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당선은 완전 불가능인 거예요. 무소속 후보들이 실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실제 득표율이 날고 기어도 3%를 못 넘고 무소속은 1%도 못 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다양한 이념과 다양한 지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선을 위해서 정당을 선택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고, 정당을 이념의 하나로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선의 도구로서 선택하는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거대 양당이 청년 정치를 불과 몇 년 못 가서 그 폭을 확 줄여놓고 그 색깔을 확 없앨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문제를 다양한 제도를 어떻게 좀 풀어가 볼지에 대한 좀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뭐 프로축구단으로 치면 대회 앞두고 아이들 모으지 말고 평소에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지금 그런 얘기 같아요. 좀 뭐 다른 분들도 예. 그 일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계속해서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미진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이나 학생 자치 활동들을 통해서 또 마련이 돼야 되고요. 정당에서도 당연히 이제 청소년들,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일상적인 어떤 이런 활동들이 계속 보장이 돼야 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이런 선거철이 되거나 혹은 이제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의제들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론장들을 꾸준히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언론사에서 군의원이나 군수 그리고 뭐 도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매 선거 때마다 이제 기획해서 열고 있는데요. 네네. 이 자리에 가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만한 것이 지역에 있는 옥천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직접 발언을 하고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학교는 작은 학교인데 후보님께서는 작은 학교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청소년들이 당연히 이후에 이런 경험들을 한 청소년들이 이제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되고 실제로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었을 때 훨씬 더 선거에 그리고 정치에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근데 이런 청소년들이 많아져야지 우리가 말하는 다양한 청년 정치 역시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청년 정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다양해져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청년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대 양당
그 후보들만 당선자들만 계속 나온다면 그게 무슨 청년 정치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를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정치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빠르게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광식 연구원. 네, 너무 공감되는 말씀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사실 그 거대 양당이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지금 요 다른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으로서 이제 뚫을 수 없는 지금 제도 상황도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각 그 당에서 그 인재 양성하기 위한 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 그 당에 뭐 여성국이 있거나 뭐 총무국이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 양성국, 뭐 인재 양성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설 조직으로 당에서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의무교육으로 12년까지 하는데 왜 정치인 양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취업 준비를 하더라도 3년, 4년씩 걸리는데 정치인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에 앞서서 되게 또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그 중대 선거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네네.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초의원이 뭐 중앙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 정치로 가기 위한 발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초의원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얼마든지 청년 정치인들이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대선거구제가 이루어졌을 때의 어땠느냐고 결과를 보면은 사실 실제 결과를 봐도 두 양당의 후보자들만 당선이 되는 그 결과를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거구제는 대부분 3인 선거구고 그리고 그 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후보를 여러 명 뽑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같은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게 좀 제대로 다양한 그 정당, 다양한 그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이 그 선거제도가 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할당제를 뭐 넓혀달라 아니면 공천의 어떤 문턱을 낮춰달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들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일상의 어떤 시간의 누적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과 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네 분이 다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솔직히 다음에는 이제는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이런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만 좀 변주된 질문으로 기대를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예. 네, 실은 뭐 제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네네. 민주당의 입장에서 실은 말씀드리자면 실은 전패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뭐 완패한 상황인데요. 실은 작년 4.7 재보선 이후 청년들이 실은 캐스팅 보트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는 청년들은 정치 무관심층이야, 투표도 안 해라고 생각을 했던 네네. 것들이 4.7 재보선 이후 변화가 됐는데 이런 청년들이 실은 정치 관여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당이 먼저 빠르게 개혁을 하느냐, 어느 당이 먼저 더 청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아니 청년 정치가 아닌 청년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청년과 청소년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당이 먼저 빠르게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청년 정치의 미래를 얘기할 때 뭐 기존의 정치 방식에서 할당제를 늘리거나 좀 문턱을 낮춰달라라는 네네. 답변이 아니라 예. 이제 원론적인 답변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순진할 때는 이 문턱만 낮아지면 진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네. 그렇게 몇 년 지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느끼는 건 기존의 정치 방식으로는 절대 진입할 수 없고 진입하더라도 소모성으로 우리가 그냥 이용되다 말 것이다. 그래서 기성 정치에 균열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청년 정치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정치에 진짜 진입하는 당사자들 간에 이미 뜻이 모아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정치가 얼마나 서로 연대하고 기성 정치에 균열을 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잠깐 육성제도를 같이 힘있게 좀 네네. 힘을 모아서 얘기했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이미 뭐 청년 조직 있지 않냐 정당 내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청년 조직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이들의 독자성을 얼마나 확보해 주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의견을 모아내도 위에 조직에서 그냥 다른 의견을 내버리면은 이거 그냥 무산돼 버리고 이런 네네. 식의 조직이 아니라 되게 그리고 이미 해외에 청년 조직이 잘 되고 있고 육성 제도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청년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들의 독자성을 모 정당과
분리해서 되게 독립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 저는 청년 정치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대라는 표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궁금해서요. 기성 정치인들은 왜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뒤에서는 형님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교류를 많이 실질적으로 하세요? 예. 실질적으로 실은 교류를 많이 하고요. 특히나 선거철 앞도 교류를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공통된 아젠다는 일단은 청년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을 하자라는 게 공통된 아젠다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게 되는데 실은 아젠다를 갖고 좀 의견이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일부나 부분적으로 좀 공통된 의견을 가지면 공감하거나 공통된 의견을 가지면 좀 많이 수용을 해서 같이 좀 힘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뭐 더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작년 2021년에 이제 처음 뉴에이지라는 그 정치인 양성 에이전시라는 게 이제 새롭게 시도가 돼서 지금 독립된 비영 단체로서 이제 운영을 했고 실제로 많은 그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거기 소속이 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도움을 받고 출마를 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사례에서 봤던 것 중에 또 재밌게 봤던 이유 중 사례가 하나가 그런 진보 진영이 굉장히 그 색깔이 강한 지역 있잖아요. 우리 호남 지역이나 이런 네네. 지역에 출마하는 보수 후보, 청년 후보는 반대의 영남 지방에 그 출마한 진보 후보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서로 이제 공감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정책이나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처한 현실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교류를 할 수밖에 없고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아까 뭐 기성 정치인들 뒤에서 형님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런 교류나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공식적인 채널이 생겨서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 시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유리 연구. 네. 저 역시도 어쨌든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희망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네네. 이번 선거에서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청년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 후보들이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사실은 당선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낙선되긴 했지만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이 후보들이 다음 지방선거 때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당선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냐면 어쨌든 이들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거나 아니면 그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일단 당사자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등장을 했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역시도 굉장히 지역 밀착형의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에서는 나름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후보들이 사실 많거든요. 청주에서도 그런 여성 후보들이 대거 등장을 했었고요. 뭐 경북 안동에서도 그런 후보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제주도라던가 어쨌든 전국 곳곳에서 되게 의미 있는 청년 후보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가 저는 사실은 좀 더 많이 이런 후보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만났던 이 후보들이 4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겠구나라는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뭐 희망에 대해서 좀 의무적, 당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까 키워드는 설산에도 꽃이 핀다라고 말씀을 가장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었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선거 때 풀어야 될 어떻게 보면 과제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께도 이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국 다음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 아까 뭐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다거나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으면 저는 이제 선거 결과도 충격적이었지만은 결과 이전에 그 투표율 자체가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들이 워낙 대선에 곧 이어가지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았겠지만 반대로 또 워낙 직전에 선거를 치렀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장에 가서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고요. 이게 과연 정치에 대한 무관심만으로 해석할 문제인가? 저는 일종의 기성 정치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관심도가 낮아지는 게 그 화살이 기성 정치한테 가면 좋은데 기성 정치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막 진입하는 청년 정치한테 그 낮은 투표율에 화살이 향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정말 어느 정도 투표율이 높은 사람들만 조명하고 낮은 사람들은 그냥 실패했다고 평가해버리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추세들이 왜 이렇게 생겨나고 사실 투표하지 않은 유권
유권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좀 사회적 관심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의견 있으신 분들, 예, 김광식 연구원. 네, 사실 뭐 청년 정치인들이 없진 않잖아요. 계속 꾸준히 있어 왔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많은 유권자나 많은 이제 그 인식들이 청년 정치는 니네 청년들의 의견만 혹은 그 이익만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 있죠.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번 말고 지난 7회 그 지방선거 이후에 당선됐던 청년 의원들이 발의했던 뭐 조례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청년 이외에도 뭐 장애인이나 뭐 그 이제 친환경, 기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기존 정치권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에 대한 그 조례가 발의되고 실제로 해결되고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조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정민준 연구원님 얘기했지만 기존 정치인들의 그런 득표율, 뭐 이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다양한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언론의 환경, 저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언론 환경들도 많이 좀 재조명되고 변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 충청연구소의 마지막 시간으로 6일 지방선거를 위시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풀어봤습니다. 마무리 발언 이제 듣겠는데요. 혹시 못다 하신 말씀들 아니면 꼭 하고 싶은 얘기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연구원부터 듣도록 하죠. 청년 정치를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뭐 서두에는 그래도 자 먹을 거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소문이 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그 효용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잔치는 하고 잔치였다. 잔치는 네. 잔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치를 좀 이제 맛있게 먹으며 즐길 수 있는 그 시대가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윤재 연구원. 네. 네. 저도 계속 앞서 말씀드렸는데 실은 나이가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충북에 인재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청년 정치에 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충북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다양한 인재들을 좀 키워나가는 지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미진 연구원. 저는 그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정치로 진입하게 하는데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기성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치로 진입하지 못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청년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 본선거 기간에 길 가다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되게 재밌는 광경을 하나 봤었는데 젊은 정치인이 이제 막 피켓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청소년들이 기웃기웃대면서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몇 년 후면 자기도 이제 곧 유권자도 되고 피선거 연령도 이제 해당이 될 텐데 네. 과연 5, 60대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가 자신의 일이라고 느낄까? 저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나온 20대들, 30대들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막 내일같이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청년 정치의 미래를 좀 폭넓게 상상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누리 연구원. 네. 저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옥천군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자랑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도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진보정당의 군소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군의원으로 당선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옥천군 안에서는 또 최초로 여성이 지역구 의원으로 또 당선이 되는 또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어쨌든 이들이 지역과 계속해서 밀착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이고 또 그만큼 이들의 활동을 눈여겨봐주고 또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한 아이를 기르려고 하면 이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로 괜찮은 정치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정당이나 개개인의 후보에게만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에 또 괜찮은 정치인이 누가 있을지를 같이 또 찾아가고 또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장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뿐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충청연구소 함께해 주신 연구원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가의 미래는 분명히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치만 참여하라고 부추긴다면 그보다 무책임한 선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성찰, 또 끊임없는 배움으로 청년들이 그야말로 내실 있는 도전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치권, 기성세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충청연구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